헬로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고 또한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그러한 지식들을 획득하는 과정을 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어떤 의문이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그런 의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이 해답은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죠. 가설을 내세워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하는, 진위를 검증하는 거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연구입니다. 예. 자, 연구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uthoritarian mode입니다. 이거는 전통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 연구 방법은 과거에 많이 활용되었던 연구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왈라스와 나크미아스 이 사람들이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 authoritarian mode는 전통적 방법으로서 권위적 방법입니다. 어떤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뭐 예언자나 또는 성직자 또는 군주 학자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는 과학적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스트랄 모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비적 방법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구 방법인데 어떤 예언자라든지 또는 뭐 신령 또는 영매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구, 이게 신비적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로지컬 레셔널 모드인데요. 논리적 또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 방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연구 방법인데 형식이나 또는 절차 그리고 논리 또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연구 방법을 말합니다.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 또한 과학적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scientific mode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학적 방법, 과학적 연구 방법인데 어떤 현상들, 아까 얘기했던 그 자연현상, 사회현상이죠.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해서 그 사실들을 관찰을 하고 또 일반 명제를 가설을 도출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예측한 후에
그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을 과학적 방법,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학은 무엇입니까? 자, 정보화 사회의 이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조사 방법론은 사회 통계학적인 그 수량화 기법, 그러니까 이게 양적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학적 기법 또는 양화, 수량화, 계량화라고도 하는데요. 숫자화 한다는 것이죠. 또 사회학적 상상력 또는 과학적 상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과학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가 되는데요. 그 어떤 현상을, 사회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제 물론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이 되겠지만 사회 현상을 기술을 하고, 기술은 description입니다. 설명, explanation, 설명을 하는 체계적 지식과 이론을 제시하고 축적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과학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기술입니다. description. 이거는 이제 what,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의문, what 또는 who, where, when, how much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죠. 관찰된 사실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요약을 해서 기록함으로써 현상 자체의 속성을, 현상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요즘 보면 아이들을 잘 낳지 않고요, 또 결혼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물론 이제 그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저출산이다. 그 다음에 설명은 뭐냐면 관심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왜, why입니다. why. 이게 왜 일어나게 됐는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explanation, 설명입니다. why.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원인을 알아야지 그 대책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정부에서는 매년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출산율이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저출산, 아마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설명은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그 다음에 예측이죠. prediction인데, 이 기술과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죠. 미래. 자, 저출산,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인구가 이대로 이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계속 약 2300년대에 가면은 인구가 한반도에서 멸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800년대에 가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이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대책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후에 뭐 1952년 3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 가정에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뭐 5-6명은 기본이고요. 10명 이상도 낳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고 가난한 그런 시대에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출산 장려가 아니고 출산 억제 정책을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슬로건을 통해서 아이를 못 낳게, 적게 낳게 그렇게 억제를 해왔는데요. 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또는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그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에 대한 정확한 그 예측을 하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출산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OECD 국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최저의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마 출산율이 지금 그러니까 한 가정에 두 부부가 있잖아요. 남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그 출산율이 0.9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은 한 명도 겨우 안 나요. 그런 정도로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예측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컨트롤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리 예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커지기 시작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빠른 후속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막는 대책보다는 미리 그걸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는 방법이 가장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과학의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이렇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은 무엇이냐 그러면, 과학적 지식은 뭐냐 우리가, 자, 과학적 지식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학적 지식은 경험성 또는 실증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상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고 실제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팩트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그 연구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리플리카블인데, 관찰된 결과나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이나 절차를 똑같이 반복을 하면 똑같은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100%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조건이나 동일한 그 결과가 다시 재현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적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적 지식은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객관성. 주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인 생각, 자기의 뭐 편견 이런 것들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또는 주관적인 편견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객관성을 띄고 그 증거와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성이 배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편견이 배제되는 것이 바로 객관성입니다. 이게 과학적 지식의 특징이 되겠고, 자, 네 번째는 논리적 체계성입니다. 시스템매틱인데, 과학적 지식은 그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이 어떤 순서나 틀이나 단계, 원칙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과학적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관성, 인터서브젝티브. 이 간주관성은 뭘 얘기하냐면, 주관성은 주관성인데 이 주관성이 서로 여러 그러니까 어떤 합의나 또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서로 통제된 상태에서 그 생각들, 주관적인 생각들이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소원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원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 군대에 대한 불만이나 뭐 개선 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서로 그 뭐 오픈하거나 또는 서로 협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강압적인 어떤 그 분위기나 통제 하에서 각각의 개인적인 주관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아 보니까 공통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주관성, 주관성은 주관성인데 서로 통했다, 통하다, 연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적 지식은 통제성, 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결해야 돼요. 간결하다는 것은 그 진술 자체가 복잡해서는 안 돼요. 간단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변수들로 가지고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간단한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수정 가능성,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과학적 지식은. 그 다음에 일반화의 범위가 넓어야 돼요. 그 generalization. 그러니까 어떤 그 표본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모집단 전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은 변화 가능성,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 지식입니다.